안녕하세요, 럭키송입니다. 다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정상적인 상장 기업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기업 분석을 중점으로 하는 투자자라면 분기 보고서를 찬찬히 뜯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엔 널널하다가도 이런 시즌엔 조금 바쁜 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기업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맞는지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고기를 잡는 법 세 번째 컨텐츠는 바로 주식 투자를 위한 회계, 재무,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구독자분이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을 컨텐츠화 시키는 건데, 이게 저도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부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사실 조금 약간 어렵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자료는 단순히 지극히 개인적인 그 저만의 생각이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번에도 투자의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에 있고, 이 컨텐츠는 투자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공지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이게 회계 지식이 필수는 아닙니다. 뭐 실제로 스토리텔링과 인사이트가 뛰어나신 분들은 재무제표 분석 없이 이렇게 훌륭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회계 지식이나 재무 지식이 필수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뭐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회계나 재무 지식 없이 이렇게 뛰어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아마 수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동물적인 감각을 타고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을 그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이제 사실 뭐 재무제표보다는 기업의 꿈과 희망,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 예전보다 회계 공부의 필요성이 살짝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은 들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기업 분석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투자자라면 아마도 회계나 재무 지식이 필수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공시에 공지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는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 주로 투자자에게 주는 정보인데, 여기에 있는 언어들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이제 꾸준하고 연속성 있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이게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분석을 하는 투자자인데 뭐 재무제표나 이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안 보고 투자를 한다, 약간 이러신 분들은 뭐 책을 보는데 이제 글씨를 안 보고 그림만 보는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 분석을 하시는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뭐 좀 약간 어려운 예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일단 전환상환 우선주라고 RCPS라고 불리는 그 증권이 있는데, 이게 상한권이 붙어 있는 우선주로 이제 주로 이제 그 VC들이 상장 전에 벤처 기업을 투자할 때 보통주로 투자하면 좀 리스크가 크니까 이렇게 이제 우선 상한권을 붙여서 이제 우선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상장되는 시기에 보통주로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시가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파생 상품 평가 손실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실질적인 손실이 아니라 회계적인 손실일 뿐 실제 현금 유출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게 그 매출은 많이 증가했는데 뭐 그 순이익이 많이 이제 뭐 꺾이거나 혹은 이제 감소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제 뭐 사실 이렇게 뭐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얘는 이제 계약 부채인데, 계약 부채는 이제 부채 계정에 잡히는 이제 뭐 얼핏 보면 그냥 부채의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계약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으로 먼저 받은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금과 좀 비슷한데, 이게 부채는 부채지만 이게 계약 부채가 많을수록 향후에 매출이 이제 늘어난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이거를 그냥 부채 계정으로만 뭐 이해하시는 분들, 회계 정보가 없으신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계약 부채가 많은 걸 보고 안 좋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계약 부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계약 부채가 이제 많아졌다는 거는 뭐 하반기나 이제 향후에 매출 인식될 여지가 좀 크다는 뭐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회계 정보를 좀 약간 이렇게 이용을 해서 투자의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지, 약간 좀 웃긴 거긴 한데 일단 뭐 이게 제가 가볍게 만든 질문지인데, 이제 그 파트 1 회계부터 구독자분들도 이제 여기 질문지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점수가 몇 점대인지 자가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의 이제 그 기초 이제 용어 개념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그냥 30점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이런 분들은 그 본인과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은행이나 이제 간접 투자, 뭐 펀드 같은 것들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이게 기업 분석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데 기초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재무제표를 안 본다. 약간 이런 거는 이제 복싱을 3, 4일 배웠는데 전성기 마이크 타이슨과 뭐 그 스파링을 풀로 12라운드 뛰겠다. 약간 이런 그 소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이게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갖고 조금 빨리 이제 그 회계 지식이나 재무 지식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재무제표에 등장하는 용어를 대부분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50점에서 이제 60점 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주린이 분들이 약간 이런 그 점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린이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그 주식 투자에 그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이제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모르는 내용은 본인들이 이제 블로그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해서 이게 찾아가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는 조금 부족한 게, 이게 상식과 회계 처리는 조금 그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용어를 아는 거는 사실 뭐 기본이어야 되고, 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기업이 향후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조금 약간 부족하신 분들인데, 뭐 이 부분은 역시 이제 공부로 충분히 이제 그 메이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에 있는 재무제표 주석까지 읽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80점 이상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충분하고 이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재무제표는 그 단순한 단어와 이제 숫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용어의 개념만 어느 정도 알아도, 그리고 숫자 감각이 좀 있는 분들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주석에 복잡한 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석까지 읽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주식 투자를 위한 뭐 회계 내공이 좀 탄탄하신 분인데, 뭐 딱히 이제 회계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기업 분석을 하다 이제 뭐 막히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서 스스로 이제 학습이 가능한 뭐 이런 분들이고, 뭐 굳이 이제 뭐 따로 이제 뭐 회계나 재무 공부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그 공부하는 방법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일단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주식 투자를 위한 회계 재무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회계와 재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용어의 정의 개념만 아는 정도에서 이게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레벨업이 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의 그냥 그 생각인데, 투자나 공부 인생에서 패스트 트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할 때 조금 제대로 좀 빡세게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고생할 일이 별로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이게 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이 좀 약간 다급해져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서점에 가셔갖고 이제 한 권으로 읽는 회계, 뭐 한 달 만에 끝내는 회계, 약간 이런 자극적인 문구의 책들을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근데 이것도 이제 스터디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노는 거보다는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이제 글씨도 크고 보기도 쉽지만 이게 용어 정리 수준이나 이제 어떻게 이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뭐 예시 한두 개 정도 들어 있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적혀 있는 수준의 이제 그런 책들이 많고요. 뭐 이걸로 이제 주식 투자를 커버하겠다, 약간 이러는 그 학습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신데 투자자산 운용사 공부로 이제 자격증도 따고 뭐 이렇게 회계나 이제 재무 지식도 얻겠다, 약간 이런 그 분들을 주변에 이제 한두 명 봤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권 종사자가 아니라면은 절대 이제 비추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이런 그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업무상 필요해서 그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그 취득하긴 했는데, 이 자격증이 사실 커트라인이 70점이라서 저도 이제 좀 뭐 어설프게 공부를 뭐 하긴 했지만 이렇게 첫 번째는 한 3주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68점이 나와서 떨어졌고요. 두 번째 이제 조금 저도 그 나름대로 이제 금융업 종사자고 이제 제가 업무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라서 뭐 한 달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한 67, 68점 나와서 이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제 80점 정도 맞아갖고 합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험이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데 일단 이제 과목이 많고, 이제 커트라인이 그 다른 금융 자격증은 60점대인데 이것만 70점이라서 사실 조금 그 꼼꼼하게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그 취득이 가능한 뭐 이런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 관련해서는 그 막연한 암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짜증이 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 종사자가 아니라면 전혀 이제 쓸모가 없고, 그 금융권 종사자라도 이제 업무에 필요하지 않으면, 업무에 이제 이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자격증의 공부나 이 자격증이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약간 그 내용들이 많고요. 사실 그리고 이 자격증의 회계 과목은 있지도 않습니다. 법 같은 내용들이 왜 짜증나냐면 이제 뭐 금융위원장이 뭐 며칠 전에 소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단순 숫자 암기 같은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막 쓰잘데기 없는데, 뭐 그렇다고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지만 외워야 될 게 많고 커트라인이 10점이라서 상당히 그 까다로운데, 뭐 이게 회계 공부하는 데는 회계 과목이 있지도 않고요. 일단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자격증이고요. 근데 금융권 종사자라면은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그 공부 방법은 참고로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뭐 그 어느 기업을 분석하다가 재고 자산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 막힌 부분이 있어서 그 저도 이제 뭐 예전 기억을 하면서 재무회계 교과서 한 권을 사서 쭉 한번 훑어보았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이제 새로운 부분도 많고, 그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과 이제 회계 처리가 그 전혀 달라서 이렇게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는 게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경영학과 출신이긴 한데 이게 필수로 들어야 될 회계 과목만 골라 듣고 이제 그 요리조리 회계 과목을 피해 다녀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대학생 때 회계를 단순히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만 했기 때문에 약간 이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다시 넘어가서 이제 추천 방법은, 그러니까 경영학과 출신이고 어느 정도 이제 회계를 좀 그 공부하셨던 분이면 일단 대학 때 쓰셨던 회계 원리나 재무 회계 이 두 과목 정도의 교과서만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냥
술술 익히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경영학과 출신이라면 그 회계 원리와 재무 회계 교과서를 정독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비전공자가 상당히 좀 약간 회계에 대해서 어려움과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그 대한민국에서는 학원 시스템이 그 전 세계 저는 인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회계 강의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보다는 전반적인 메커니즘과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내용 이해와 메커니즘을 좀 약간 그 알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뭐 온라인 강의 같은 걸 한번 들어보시는 게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뭐 대부분의 강의 퀄리티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단순 암기보다는 이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 왜 이런 원리로 이제 이런 게 발생이 되는지 질문과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 회계 과목도 재밌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무 그 공부하는 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 일단 근데 회계와는 다르게 그 저는 이제 재무 분석 파트를 그러니까 전부 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재무 관리를 전부 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재무 분석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이 그 재무 관리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는 회계와는 다르게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주식 투자만 하는데 필요한 그 이렇게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그 재무 분석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근데 뭐 재무 관리나 투자론이나 뭐 그 전반적인 그 재무 그 경영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나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제 좋겠지만 재무 분석에 있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다시 이제 제가 써놨는데 그 각 지표들의 개념과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기계적으로 이제 암기하거나 주입식 단순 암기는 절대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부채 비율, PBR 무조건 낮을수록 좋고 ROE 같은 거 높으면 좋다. 이거는 절대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제가 그냥 그 예로 그 ROE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렇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ROE만 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ROE라는 게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이익을 내는가 뭐 이런 거를 뜻하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ROE 그 공식이 이게 자본이 분자고 순이익이 이제 분모인데 이렇게 이제 그 나눠서 또 이제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ROE를 구성하는 요소는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곱하기 레버리지 비율인데 레버리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옆에 재무 상태의 구성 요소를 제가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재무 상태의 구성 요소는 이게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산 안에 이제 부채도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채 비율과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ROE가 올라갈 때는 ROE가 그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순이익률이 증가하거나 총자산 회전율이 증가하거나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할 때 ROE는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구성 요소 중에 순이익률과 자산 회전율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과도한 그 부채를 빌려갖고 레버리지를 사용해갖고 ROE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그 ROE가 어떻게 보면은 그 좋게 증가한 게 아니라 레버리지만 과도하게 썼고 순이익률과 회전율이 떨어졌다면 기업 컨디션은 그렇게 이제 그 좋아진 게 아닌데
ROE만 놓고 이제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업이 막연하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단순 암기로 가면 상당히 좀 약간 잘못된 해석을 해서 투자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문제가 되겠지만 뭐 순이익률도 올라갔고 총자산 회전율도 올라갔는데 부채를 조금 끌어써서 이렇게 레버리지 비율, 부채 비율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ROE가 더 이제 되게 과감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ROE 상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채를 전혀 이제 끌어쓰지 않고 무차입하는 경영진이 꼭 그렇게 좋은 경영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레버리지 사용을 해야 이제 ROE 상승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ROE가 높은 게 좋다고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작용해서 이제 ROE가 높아졌는지, 그리고 이제 ROE가 높은 게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니라 이 ROE가 유지가 되거나 더 높아질 건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ROE가 10인데 이게 20이 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예, 지금 ROE가 30인데 이게 이제 10이 돼 버리면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ROE가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유추를 해가면서 분석을 해야지. 근데 이거를 그냥 ROE가 높은 게 좋다 단순 암기해 버리시면은 이런 이제 이런 이제 해석 같은 거를 사실 하질 않는 거니까 상당히 좀 기업 분석을 할 때 오히려 더 이제 독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은 저도 이제 ROE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ROE뿐만 아니라 뭐 부채 비율 뭐 등등등의 비율들, 그다음에 뭐 PER, PBR 이런 게 이제 무조건 낮으면 좋다, 뭐 무조건 뭐 이렇게 높으면 좋다, 뭐 약간 이렇게 이제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 주식 투자를 위한 재무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한 뭐 회계나 재무 공부 방법론에 대해 좀 주제 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컨텐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투자나 공부나 인생에서 일단 뭐 패스트 트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약간 계속 공부해서 이해될 때까지 좀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이게 뭐 그냥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단순 암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약간 전반적인 회계나 재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게 진짜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을 좀 설명하는 거라서 좀 긴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얼마 남지 않은 주말 이렇게 잘 보내시고 이제 내일까지 발표될 분기 보고서 한번 꼭 보시면서 투자하신 기업들 팔로우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